저녁 식탁은 길고 고요했다. 이탈리아에서 통으로 깎아왔다는 순백의 대리석 식탁은 축구장처럼 광활하게 느껴졌고 그 끝에 이서연은 섬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를 위해 준비된 식사는 이미 오래전에 온기를 잃어 차갑게 식어 있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물 위로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이 부서져 내렸지만 그 반짝임은 그녀의 텅 빈 눈동자까지 닿지 못해. 이 거대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는 벽에 걸린 웅장한 괴종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다. 1초 1초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갔지만 서연에게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쌓여가는 공허함일 뿐이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희미한 소음조차 대리석 벽과 바닥에 부딪혀 차갑게 흩어졌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 같았다.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 강민준이 던진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아직도 그녀의 귓가에 밝혀 있었. 표정 한번 무미건조하군. 적어도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처럼 꾸미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그 회색 옷은 또 뭐야? 우리 집 가정부도. 그것보단 화사하게 입겠어. 그는 서연의 어깨를 아무렇지 않게 툭 치고 지나갔다. 그 가벼운 손길에는 일말의 애정은커녕 귀찮은 가구를 옮기는 듯한 무심함만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반박하거나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을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결혼은 거래였다. 쓰러져가는 아버지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팔았다. 강민주는 아우라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기 위해 정략 결혼 상대가 필요했고 배경은 초라하지만 조용하고 순종적인 그녀는 그의 구미에 딱 맞는 장식품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기보다 이서연 씨라고 부르는 날이 더 많았다. 마치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을 대하듯 서연은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살기 위해 위장을 채우는 기계적인 행위였다. 창밖으로는 전문 정원사가 완벽하게 가꾼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계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는 곳. 민주는 손님들에게 그 정원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서연이 그곳에 맨발로 들어서는 것은 싫어했다. 완벽한 그림에 묻은 오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식사를 마친 서연은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의 직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다. 이 집에서 그녀는 투명인간이었다. 안주인이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명령을 내릴 권위가 없었다. 모두가 그녀 너머에 있는 강민준의 눈치만을 살폈다. 그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힌 작은 유리, 온실이 있었다. 한때는 민준의 할머니가 희귀한 난초를 키웠던 곳이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린 공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유리창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서연은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차가운 저택의 공기와는 다른 흙과 풀이 뒤섞인 비릿한 생명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이곳은 그녀만의 비밀스러운 성역이었다. 온실하는 정식 정원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석구석에는 이름 모를 들꽃과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정원사가 잡초라며 가차없이 뽑아버릴 작은 생명들이었다. 서연은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러운 손길로 시든 잎을 떼어내고 말라있는 흙을 매만졌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작은 식물들이 수줍게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보잘것없는 생명들에게서 동질감을 느꼈다. 화려한 장미나 작약이 아니어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때 발치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야옹.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길고양이 한 마리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있었다. 이 온실을 찾는 또 다른 비밀 손님이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저녁 식사에서 몰래 남겨온 닭가슴살 몇 조각이었다. 고양이는 고마움을 표시하듯 그녀의 손을 핥으며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해. 서연은 고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작은 온기 자신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반겨주는 이 작은 생명과의 교감이 그녀가 이 거대한 저택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이 작은 공간만이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강민준의 돈과 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녀의 숨통을 트여주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밤이 깊어지고 서연은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방은 왕비의 침실처럼 넓고 화려했지만 그녀에게는 금으로 만든 감옥과 다르지 않았다.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은 모두 민준의 취향이었고 그 안에서 그녀의 존재감은 먼지처럼 희미했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민준의 시선이 절대 닿지 않을 구석에 놓인 낡은 여행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달고 다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은은한 나무 향이 났다. 숨을 고른 그녀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 대신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들이 담겨 있었다. 손때 묻은 골무 끝이 미세하게 다른 여러 개의 자수바늘 그리고 오색 찬란한 비단실 꾸러미들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누렇게 바랜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자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서연의 할머니는 이름 없는 자수장인이었다. 그녀는 바늘과 실만으로 천위의 세상을 창조하는 마법사였다. 서연은 어린 시절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색색의 실이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과정을 넋을 잃고 지켜보곤 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깃든 아름다움을 보는 눈과 그것을 실로 표현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다. 서연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디자인과 그 옆에 서툰 솜씨로 시작해 점차 정교해지는 자신의 디자인들이 함께 담겨 있었다. 달빛 아래 춤추는 학비에 젖은 모란 바람에 흩날리는 대나무 잎. 그녀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문양에 얽매이지 않고 그녀가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아름다움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들이었다. 숨막히는 아름다움. 그러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스케치북 안에 갇혀 있는 재능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완성된 봉황 디자인 위를 부드럽게 스쳤다. 봉황의 날개 한쪽은 화려하게 술을 놓았지만 다른 한쪽은 희미한 연필 선으로만 남아있었다. 마치 날개를 펼치려다 꺾여버린 그녀 자신의 꿈처럼 그녀의 눈빛에 아주 잠시 꺼져가던 불씨 같은 열망이 스쳤다. 심장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동쳤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불씨를 찬물처럼 꺼버렸다. 이서연 씨 내일 아침 내 넥타이 좀 미리 챙겨놔. 서연은 화들짝 놀라 스케치북을 덮고 상자를 닫았다. 그 불씨를 다시 깊고 차가운 재 속에 묻어버리듯 그녀는 재빨리 상자를 원래 자리에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다시 썼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서연은 그저 짙은 안개 속에서 다가올 운명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까맣게 모른 채 조용한 절망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민주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따라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다. 평소보다 조금 들뜬 발걸음이었다.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서연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그녀가 잠들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남자였다. 아직 안 잤군.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지며 말했다. 칭찬도 질문도 아닌 그저 사실의 확인. 그는 서연의 안색을 살피거나 그녀의 하루에 대해 묻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구와 같은 존재였으므로 민주는 크리스털 디켄터에서 위스키를 따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야망으로 번뜩이는 그의 눈이 오늘따라 유난히 빛났다.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어. 당신에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당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마치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투였다. 아우라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VVIP 자선 갈라 다음 달에 우리 집에서 열릴 거야. 서연의 심장이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차가운 집에 수백 명의 손님들이 들이닥칠 것을 상상하니 숨이 막혀왔다. 민주는 그녀의 표정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사회 늙은 여우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지. 이번 갈라의 성공 여부에 내 미래가 걸려 있어. 자선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아우라 그룹의 차기 회장이 바로 나 강민준이라는 걸 모두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넘실거렸다. 그는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커다란 드레스 백을 들고 나왔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툭 던졌다. 지퍼가 열리며 안에서 베이지색의 실크 드레스가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날 입을 옷이야. 드레스는 분명 값비싼 명품이었지만 어떤 개성도 특징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었다. 색깔마저도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 옅은 모래색, 네 존재감처럼 아주 무난한 색으로 골랐어. 눈에 띄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지. 그의 말은 칭찬의 형태를 띤 가장 잔인한 모욕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턱을 까딱하며 명령했다. 잘 들어. 그날 밤 당신의 역할은 딱 하나야. 내 옆에 서서 예쁘게 미소 짓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누구와도 길게 대화하지 마. 어리석은 질문도 하지 말고. 그저 내가 유부남이라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면 돼. 알겠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육체의 감각이 마비된 듯했다. 민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는 말을 덧붙였다. 아, 그리고 행사 총괄은 국내 최고의 파티 플래너인 메종드 끌로에의 클로이 대표가 맡았어. 음식부터 음악 장식까지 모든 게 완벽할 거야. 그러니 당신은 절대 어떤 것에도 손댈 생각하지 마. 그는 경고하듯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해. 특히 예술 장식 부분. 내 그 촌스러운 감각으로 이 완벽한 파티에 흠집을 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촌스러운 감각. 그 말이 서연의 귓가를 맴돌며 심장을 핥히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절망의 재 속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가 파직하고 미세한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당신은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알기나 해. 서연의 머릿속에 그녀의 스케치북 속 디자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밤하늘의 은하수를 수놓은 비단 새벽 이슬을 머금은 난초 금실로 표현한 바람의 움직임. 민준이 추구하는 돈으로 사들인 차갑고 과시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른 영혼이 담긴 아름다움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에 스친 아주 희미한 반항의 기류를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같은 직감으로 그녀의 순종적인 가면 뒤에 숨은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지만 그래서 더 소름 끼치게 잔인했다. 네가 혹시라도 내 지시를 어기고 이 행사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낸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즐겼다. 시골에 계신 내 부모님께 매달 보내는 생활비 당장 끊어버릴 줄 알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민주는 그 반응에 만족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네 아버지 약값 그거 꽤 비싸지 않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것은 협박이자 그녀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재확인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약점, 그녀가 이 모든 굴욕을 견디는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싸울 힘은 없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착각하지 마.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야.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마지막 희망도 산산조각 났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완벽한 고립무원이었다. 한참 동안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발치에 모래색 드레스가 죽은 동물의 가죽처럼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비싸고 부드러운 실크의 감촉이 마치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생기를 잃은 눈동자, 겁에 질린 표정. 강민준이 무미건조하다고 말한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희미한 열망의 불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도 단단한 결심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독초처럼 위험하고도 강렬한 빛이었다. 기폭제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것은 폭발뿐이었다. 갈날을 불과 사흘 앞둔 날, 저택에 재앙이 닥쳤다. 행사장 입구에 세워질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 민준이 거금을 주고 국내에서 가장 힙한 설치 미술가에게 의뢰한 거대한 비단 병풍이 운송 과정에서 처참하게 파손된 것이다. 현대적인 패턴이 그려져 있던 값비싼 비단은 찢어지고 그것을 지탱하던 특수 제작 프레임은 뒤틀려 작품은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다 무슨 짓들이야. 내 행사를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어. 강민준의 고함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파티 플래너인 클로이 대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직원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대체품을 구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민준의 야심찬 계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다. 서연은 2층 복도에서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남편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의 허둥대는 모습에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녀의 눈에는 망가진 작품보다 그들의 절망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날 밤 저택의 모든 이들이 패닉과 좌절감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서연 역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민준의 위협을 되새겼다. 이상한 짓을 하면. 하지만 동시에 텅 비어버린 행사장 입구를 떠올렸다. 완벽한 그림에 생긴 오점. 아니, 텅 빈 캔버스였다. 그녀의 영혼 속 예술가가 그 텅 빈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지 않았다. 그것은 도전이자 유혹이었다. 이건 이상한 짓이 아니야. 이건 망가진 것을 바로잡는 일이야.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되뇌며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텅 빈 연회장으로 향했다.
연회장 중앙에는 망가진 병풍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창고를 뒤져 아무도 쓰지 않는 최고급 백색 비단 두루마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의 비밀 상자에서 가져온 바늘과 실을 꺼내 들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연회장에서 그녀의 작은 바느질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다. 창조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비단 위를 스치는 바늘 소리와 그녀의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밑그림도 없이 머릿속에 펼쳐진 그림을 그대로 천위로 옮겨왔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수백 가지의 기법이 손끝에서 살아났다. 평수, 자련수, 이음수. 실들은 그녀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어 달빛 아래 고고한 대나무 숲으로 밤의 정적을 깨고 날아오르는 한 쌍의 학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워 그녀는 술을 놓았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히는 것도 잊었다. 욱신거리는 어깨와 허리의 통증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2년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이것은 억압된 영혼의 절규이자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반항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마지막 한 땀이 완성되었다. 서연의 앞에는 더 이상 앙상한 뼈대가 아닌 살아 숨쉬는 예술 작품이 서 있었다. 먹의 농담까지 느껴질 정도로 정교한 대나무숲 금실로 표현된 달빛, 그리고 은실로 수놓아져 금방이라도 날갯짓할 듯한 학 두 마리.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었다. 서연은 탈진 상태로 병풍 앞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이게 대체. 연회장 입구에 서 있던 한 노신사가 감탄과 충격이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번 행사의 예술 자문을 위해 초빙된 한복 디자인계의 거목 장인호 선생이었다. 이른 아침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왔다가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고 만 것이다. 그의 전문가적인 눈은 단번에 이 작품이 평범한 자수가 아님을 알아보았다. 바늘땀 하나하나에 작가의 혼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장인호 선생의 뒤로 또 다른 인물이 들어섰다. 강민준의 여동생이자 수십만 팔로워를 거느린 SNS 인플루언서 박유라였다. 어머 오빠. 이게 다 뭐야. 웬 촌스러운. 유라는 경멸이 섞인 말을 내뱉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병풍의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그녀의 편협한 미적 기준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잠시 넋을 잃고 병풍을 바라보다 그 앞에 지쳐 쓰러져 있는 서연과 그녀의 피 묻은 손가락을 발견했다. 충격, 불신, 그리고 곧이어 끓어오르는 질투. 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즉각적으로 꿰뚫어 보았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던 새언니에게 이런 재능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 민준에게 전송했다. 오빠 빨리 와봐. 형님이 사고 쳤어. 원래 있던 작품은 어디다 버리고 웬 이상한 자수를 갖다 놨는데 좀 이상해. 몇 분 후 강민준이 굳은 얼굴로 연회장에 들이닥쳤다. 그는 박살난 작품의 잔해를 떠올리며 서연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병풍을 본 순간 그는 말을 잃었다. 그의 무지한 눈으로도 저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은 주변의 공기마저 경건하게 만들 정도의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교활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절호의 찬스. 그는 서연에게 혐오스러운 시선 한 번 던지고는 클로이 대표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마치 위대한 연설을 하는 배우처럼 팔을 펼치며 선언해.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이번 갈라를 위해 비밀리에 준비한 히든 카드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기존 작품의 파손은 사실 이 작품을 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작은 해프닝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한 무명의 예술가에게 특별히 의뢰한 작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안목이. 그는 뻔뻔하게 웃으며 자신의 공으로 모든 것을 돌렸다.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안목에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유라조차도 오빠의 임기응변에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그 떠들썩한 소음 속에서 오직 장인호 선생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의기양양한 민중과 화려한 병풍을 번갈아 보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피 묻은 손을 감추고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파르르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장인호 선생의 현명한 눈은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 저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킨 것은 강민준의 안목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서 있는 저 여인의 피와 눈물과 영혼이라는 것을. 재능은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 영광은 도둑맞았다. 그러나 진실의 씨앗은 이미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갈라의 밤이 찾아왔다. 강민준의 저택은 수백 개의 조명과 사람들의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위 1%의 VVIP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은은한 현악 사중주 그리고 거짓된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연회장의 중심에는 서연이 밤새워 만든 대나무 숲 병풍이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손님들은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대체 어떤 작가의 작품이기에 이리도 기품이 넘치는가. 강민준 상무의 안목이 실로 대단하군. 이런 숨은 거장을 발굴해내다니. 칭찬은 모두 강민준을 향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으며 무명 예술가의 신비주의를 이용해 자신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다. 박유라는 그 옆에 딱 붙어 마치 자신이 작품의 발견에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명령한 대로 존재감 없는 모래색 드레스를 입고 유령처럼 서 있었다. 자신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 찬사를 받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그 영광을 도둑맞은 현실에 심장이 시렸다. 자랑스러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모순된 감정이었다. 행사가 무르익고 자선 경매가 시작되었다. 유명 화가의 그림, 희귀한 와인 등이 차례로 낙찰되며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특별한 경매품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교계의 유명 인사인 사회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대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명장이 오직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단 하나뿐인 한복 드레스입니다. 장내가 기대감으로 술렁였다. 무대 뒤의 스크린에 드레스의 화려한 스케치가 나타났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한 직원이 황급히 무대로 뛰어올라와 사회자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사회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웅성거림이 점차 불안한 소음으로 바뀌었다. 무슨 일이지? 사회자는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아,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잠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매의 피날레를 장식할 드레스가 운송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강민준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파티는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실패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치명적인 오점이었다.
패닉에 빠진 민준의 시선이 장내를 미친 듯이 헤맸다. 그러다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불안과 분노는 단 하나의 표적을 향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저 여자 그의 삶에 들러붙은 저 불운의 상징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따라와. 쇠갈기 같은 그의 소나기 힘에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갔. 그는 연회장 뒤편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창고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먼지 쌓인 가구들이 유령처럼 서 있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네, 그 재수 없는 표정 때문이야. 네가 나타난 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는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며 고함을 질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만 가득했다. 여기에 쥐 죽은 듯이 처박혀 있어.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철컥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 생애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였다. 한편 장인호 선생은 이 모든 광경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잔인한 행동과 서연의 절망적인 눈빛을 모두 보았다. 민준이 분노에 차 사라진 후 그는 조용히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문틈에 대고 속삭였다. 이복의 안에 있는가?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있던 서연은 그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나는 자네의 손을 보았네. 피로 물들어 있던 그 손. 그리고 저 병풍에 담긴 영혼을 보았지. 장 선생의 목소리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기적은 스스로 만드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법이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 아래 틈으로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 하나와 작은 열쇠 하나가 스르륵 밀려 들어왔다. 이 안에는 내가 아끼는 최고의 비단과 실 그리고 남해의 진주가 들어있네. 나는 자네의 손을 믿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게. 장 선생은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녀의 발치에는 차가운 열쇠와 그녀의 재능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대로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맞서 싸울 것인가? 경매가 재개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90분. 불가능한 과제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재 속에 묻혀 있던 그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의 떨리는 손이 마침내 바닥의 오동나무 상자를 향해 뻗어나갔다. 창고의 낡은 백열등이 깜빡이며 서연의 작업 공간을 위태롭게 비췄다. 그녀는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칠흑같이 검은 비단 한 필과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은실, 그리고 여인의 눈물처럼 영롱한 남의 진주한 줌이 들어있었다. 절망의 색과 희망의 빛. 장인호 선생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완벽한 재료를 그녀에게 건넨 것이다. 서연에게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회자의 당황한 목소리와 술렁이는 군중의 소음이 그녀의 심장을 재촉했다. 90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의 손이 신들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위가 비단을 자르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설계도가 없었다. 그녀의 2년간의 서름 멸시 짓밟였던 꿈,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곧 설계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재단하고 있었다. 하늘이 그녀의 손에서 춤을 추었다. 은실은
칠흑 같은 비단 위를 흐르는 은하수가 되었고 진주는 새벽녘 풀잎에 맺힌 이슬이 되었다. 그녀는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달맞이 꽃을 재 속에서 날아오르는 불사조를 수놓고 있었다. 먼지 쌓인 창고는 그녀의 영혼이 오롯이 타오르는 신성한 재단이 되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밖의 소음이 점점 더 커졌다. 민준이 경매를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가락은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바늘에 찔려댔다. 마침내 드레스의 윤곽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숨을 골랐다.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은빛 자수가 신비롭게 빛나는 세상에 없던 디자인의 한복 드레스였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그림의 활용점정, 이 드레스의 영혼을 불어넣을 마지막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그녀의 눈이 절망적으로 주위를 훑었다. 하지만 낡은 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대로 끝인가? 그녀가 무릎을 꿇으려던 바로 그 순간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스쳤다. 늘 품속 깊이 간직하고 다니던 할머니의 유품인 낡은 비치 비녀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서연의 삶을 지탱해준 부적과도 같은 물건.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그녀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비녀의 머리를 장식하던 작고 푸른 비치 조각을 분리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과거의 상징인 그 비치 조각을 드레스의 가슴 중앙은하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 붙여 푸른 비치가 자리하는 순간 드레스는 마침내 생명을 얻었다. 그것은 더 이상 옷이 아니었다. 한 여인의 역사이자 절망을 딛고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다. 쉐비숑. 약속된 90분이 흐르자 문 밖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장인호 선생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드레스를 입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장인호 선생은 숨을 멈췄다. 먼지 쌓인 창고에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지치고 헬쑥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는 드레스는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걸작이었다. 그는 평생을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처럼 영혼을 뒤흔드는 작품은 처음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저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장 선생은 조용히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어둡고 비좁은 창고에서 화려하고 거대한 연회장으로. 그 몇 걸음은 서연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았다. 사회자가 마지막 멘트를 짜내며 시간을 끌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장 선생이 그의 마이크를 가로챘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분실되었던 작품은 찾지 못했습니다. 장내가 실망의 탄식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저앉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작품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장 선생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빛의 한가운데로 이서연이 걸어 들어왔다. 세상이 침묵에 잠겼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멈췄다. 칠흑 같은 비단 드레스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흐르며 마치 밤하늘 그 자체를 옮겨놓은 듯했다. 드레스 위를 수놓은 은실자수는 별들의 강이 되어 흘렀고 작게 밝힌 진주들은 새벽의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그녀의 가슴 중앙에서 고고하게 빛나는 작은 푸른 비취에 와서 멎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처럼 그것은 살아 숨쉬는 예술이었다.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모든 얼굴을 훑었다. 강민준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불신경악,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자의 공포로 뒤덮였다. 그가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았던 여인이 지금 저 무대 위에서 여신처럼 빛나고 있었다. 박유라는 입을 해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시기와 질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수한 경외감만이 남아 그녀를 압도했다. 정적이 흐르던 그 순간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마치 전염이라도 된 듯 박수 소리는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아름다움 앞에서 터져나온 인간의 가장 순수한 찬사였다.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저택을 뒤흔들었다. 서연은 조명의 한가운데 서서 쏟아지는 박수갈채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환희,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의 눈물이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천둥 같던 박수갈채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연회장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무대 위의 서연에게 경이로움과 궁금증을 담은 채 고정되어 있었다. 이서연. 어젯밤까지 아무도 몰랐던 그 이름이 이제 모두의 뇌리에 깊이 밝혔다. 바로 그때 장인호 선생이 다시 한번 무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의 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 대신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대로 진실을 묻어버릴 생각이 없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술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강민주는 이 기회를 틈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 무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장 선생의 다음 말이 그의 발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직 진실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셨습니다. 장 선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성기를 통해 연회장 전체의 서리발처럼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던 저 대나무, 숲 병풍, 그리고 방금 전 기적처럼 나타난 이 한복 드레스. 이 모든 것은 강민준 상무의 안목으로 발굴된 것이 아닙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장 선생은 떨고 있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그녀의 작고 하얀 손가락에 남은 수많은 바늘, 자국과 붉은 핏방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걸작은 자신의 이름과 빛을 도둑맞은 채 멸시당했던 한 예술가의 피와 눈물, 그리고 영혼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서연 여사, 그녀가 바로 저 병풍과 이 드레스를 만든 유일한 작가입니다. 폭로였다. 완벽하고 거침없는 모든 시선이 경악 속에서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애썼다. 무슨 소리요. 선생 연세가 드시더니 노망이라도 난 겁니까? 저 여자는 내 아내요. 어떻게 그런. 하지만 그의 당황한 변명은 진실의 무게 앞에서 너무나도 가벼웠다. 장 선생의 명망서연의 피 묻은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작품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진실성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설 자리를 잃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존경에서 경멸로, 동정에서 혐오로 바뀌어갔다. VVIP 손님들은 슬금슬금 그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다. 그의 화려했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자들이 그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강민주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비참한 몰락을 맞이했다.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강민준이 도망치듯 사라진 후였다. 텅 비어가는 연회장 구석에서 박유라가 망설이다 서연에게 다가왔다. 화려한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서 그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서연의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 말만 믿고 언니를 무시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울고 있었다. 그것은 동정이나 계산이 아닌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순수한 뉘우침이었다. 서연은 지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찌꺼기가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때 품격 있는 백발의 신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까 경매장에서 가장 뜨겁게 박수를 보냈던 인물이었다. 마드모아젤리. 그는 유창한 프랑스 억양의 영어로 말을 걸었다. 저는 파리에서 온 피에르 듀부아라고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제 평생 본 것 중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세계적인 패션 그룹의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정중하게 잡으며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당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런칭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파리로 오십시오. 당신의 재능이 이런 곳에 썩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예술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서연이 어안이 벙벙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장인우 선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물론 가야지요. 그리고 제가 기꺼이 이 젊은 거장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도둑 맞았던 영광은 더 큰 기회가 되어 돌아왔고 닫혔던 문 앞에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다. 어느덧 동이 터오고 있었다. 마지막 손님마저 떠난 연 회장은 고요한 평온에 잠겼다. 서연과 장인호 선생은 대나무 숲 병풍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병풍의 은실을 비추자 마치 학들이 정말로 새벽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했다. 이제 괜찮으냐? 장 선생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장 선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예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네. 그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를 간절히 기다릴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지난 2년의 시간은 그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길어 올리기 위한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어떤 슬픔이나 씁쓸함도 섞이지 않은 맑고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파리의 패션계는 한동양인 디자이너의 등장에 열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브랜드는 연화 이연 HETSAA였다. 연꽃. 진흙 속에서 피어나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 그녀의 브랜드 이름은 곧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서연의 디자인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녀는 서양의 현대적인 실루엣에 한국 전통 자수의 정수를 완벽하게 녹여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드레스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하나의 시였고 한 폭의 그림이었다. 파리의 비평가들은 그녀를 영혼을 수놓는 자, 레이 브로드스디 엘 브로드유스디 LME라 불렀고 그녀의 쇼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티켓이 되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잊혀가던 한국 전통 공예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혹은 초라한 배경의 여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만으로 당당히 빛나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한편 강민준의 아우라 그룹은 그날 밤의 추문 이후 급격히 몰락했다.
그의 거짓말과 비인간적인 행동이 세상에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고 이사회는 그를 내쳤다. 그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모든 것을 잃고 세간의 관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의 한적한 교회,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넓고 환한 한옥 공방. 이곳은 서연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연화 헤리티지 하우스였다. 재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전통 공예를 무료로 가르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이었다. 이쪽 담이 너무 성기구나. 학의 날갯짓은 힘과 부드러움이 공존해야 한단다. 조금 더 촘촘하게 실이 천을 감싸 안는다는 느낌으로 서연이 한 젊은 학생의 곁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언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상처투성이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길을 이끌어주는 따뜻하고 단단한 스승의 손이 되어 있었다. 학생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바느질을 배우던 어린 시절의 서연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가르침을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다. 공방의 한쪽 벽에는 박유라가 관리하는 재단의 SNS 활동 보고서가 붙어 있었다. 유라는 과거의 잘못을 씻기라도 하듯 진심을 다해 재단의 홍보와 운영을 돕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동료가 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공방 옆에 직접 가꾼 작은 정원으로 나섰다. 민준의 저택에 있던 완벽하지만 생명력 없던 정원과는 달랐다. 이곳에는 화려한 장미 대신 소박한 들꽃과 향기로운 허브들이 바람에 자유롭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진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단순한 흰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떤 자수나 장식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고결한 아름다움을 뽐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빛나고 있었으므로 서연은 정원 한가운데 멈춰 서서 눈을 감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다. 2년 전 먼지 쌓인 창고에서 느꼈던 절망적인 어둠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땅을 보며 걷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날 밤 무대 위에서 흘렸던 환희의 미소보다 더 깊고 평온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세상과 온전한 화해를 이룬 자의 미소였다. 그녀의 삶의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후에 찾아온, 그래서 더욱 눈부시고 찬란한 봄이었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